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네. 너무 쿡하고 맞춰서 안 먹어요.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4만 명이 넘어갔던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 통계라든가 외국의 사례에 따르면 실제로는 4명이 아니래요. 이번 BA5 변형 이것은 약간 강도가 낮은 반면에 확산 속도는 무지무지 세고 그 다음에 감염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 혹은 요새 이제 보상 같은 것도 거의 없어져 버렸잖아요. 감염 걸려봤자 그래서 회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조금 아프면 감기약 먹고 그냥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배를 예상하고 좀 많게는 한 10배까지도 실제 감염자로 나오는 것보다 그 많은 사람이 지금 걸리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사실 걱정이에요. 이번 특히 이게 관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라서 관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8월까지 갈 수 있을지 갑자기 걱정스러워졌어요. 근데 오늘 바로 그 현상으로 나타난 게 수험자께서 혹시 걸리신 분 걸렸다 나으신 분들 몇 분 계시죠? 네, 그러지만 강사가 한 명 빵꾸가 나는 이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하여튼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이지만 한편으로 최근 통계들을 보면 진짜 힘든 사람들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부자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이나 이런 데는 돈 더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원택트가 되면서 이 통신 이런 전기통신 분야 이런 사업체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집마다 그런 애들마다 하나씩 이제 학교에서 재택 수업을 하면 그걸 애들마다 하나씩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컴퓨터가 있어야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가난한 집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컴퓨터가.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는 이 교육 격차가 어마어마해지고 커지고 있고 그밖에 다른 성장의 분리, 일자리가 없어지는 정도 이런 것들도 보면 다 어려운 사람들부터 없어져요. 그래서 이 코로나도 이 불평등한 사회를 더 불평등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세상이 평등해져야 재난도 공평하게 받고 기쁨과 평화도 공통으로 누릴 수 있는데 이런 세상은 우리 과연 가능한가 이런 한편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런 좀 복잡해진 덩어리가 최근에 제가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사회 변화를 한번 강연하는 걸 쭉 한번 들어봤더니 한 5가지 강연을 들었더니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하나의 기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사회가 그렇게 발전해가고 있었거든요. 같이 만나서 함께 나누는 사회가 사실은 이제 만나지 않고도 함께하는 사회로 이미 변화 발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먼저 고민하고 조금 더 먼저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이 인간 사라는 게 참 미묘해서 하여튼 그런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이 자치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강의 때 하면서 사실은 고양시 얘기하다가 자꾸 자치 얘기로 건너뛰었었는데 그 이유가 아까 소개해주신 소희란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제가 김범수 교수하고 김범수 교수가 지금 현재 연세대 디지털 사회학원 연구 교수하고 있는데 노도 교수하고 함께 처음부터까지 작업을 했거든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김범수 박사하고 공동으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발표는 우리 김범수 박사 교수가 해라 이러면서 섬기고 그래서 연구할 때도 대부분 제가 큰 틀은 제가 잡고 그 다음에 좀 세세한 정리는 우리 김범수 박사가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검토는 또 제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작업을 해왔어요. 많은 작업들을 그러면서 김범수 박사가 강조하는 부분들은 좀 제가 강조하는 부분하고 조금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연구자거든요. 김범수 교수는 정치학자라서 정치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를 시키는 걸 매우 즐겨해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박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개인 취미 생활로 역사 연구를 조금 많이 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역사적 접근을 굉장히 좋아해요. 옛날에 이랬는데 이렇게 변화 발전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이런 그 접근을 좋아하는데, 여하튼 오늘은 김호수 박사가 준비해온 그 내용을 갖고 그 김호수 박사가 나중에 가만히 시간을 좀 혹시 내실 수 있으면 시간을 오히려 수강자께서 내실 수 있으면 김범수 교수를 다시 한번 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상은 꽉 차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데, 한편으로 이 송일환 선생님 나중에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나 김범수 교수나 다음 시간에 하는 오슬길 교수는 강사료를 고양시에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 강사들은 고양시의 고양시의 기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데, 저나 김범수 교수나 오슬길 교수는 내부자예요. 이 고양 풀뿌리 공동체 회원이거든요. 내부자는 강사를 지급할 수 없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풀공의 예산으로 조금 약간의 활동비를 주면서 그냥 하시오라고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 수강자들이 원하신다면 어쨌든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따로 시간을 잡아서 김범수 박사를 한번 모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저는 그냥 일단 요 내용을 한번 쭉 복사해 주시고 보시면서 제가 그냥 넘기면서 좀 강조하고 싶은 얘기만 좀 강조하고 그럼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김범수 교수가 다시 한번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원하신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전체를 내용을 훑어보되 그냥 조금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준비한 사람의 의도하고 달라지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얘기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민자치, 주민자치 중에도 고양시 주민자치의 특성, 주민자치가 무엇이고 고양시 주민자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지역별 동주민자치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어떻게 굴러가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 어떤 변화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시행정 주민 참여.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지역 단위의 동자치의회, 시의 각종 분야의 행정 참여는 어떻게 제도되어 있고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시행정 참여 부분이라고 하면 시행정 참여가 왜 자치냐라고 얘기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서 요파시에서 말씀드리자면, 시행정 참여도 자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자치 자체가 지방자치 자체가 지방자치를 큰 축으로 얘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단체자치라고 하는 지역 고양시 이런 단체가 종합적으로 하는 자치가 있고, 그걸 제외하면 다 주민자치예요. 그러니까 시의 각종 활동에 시의 행정에 참여하는 것도 자치인 거예요. 동에서 주민자치하는 것만 자치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크게 이 동지역 자치 부분하고 시행정 참여 부분을 같이 나눠요. 그래서 시행정 참여 부분도 중요한 자치 부분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모든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동에는 별로 권한이 안 주어져 있다. 시에서 거의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행정 참여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잠깐 얘기를 보태겠습니다. 주민자치는 소란스럽게 다 진짜 여기 다 사실 주민자치 거의 위원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 관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 하늘 아래 태양 아래 새로운 거 별로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 미묘한 부분을 조금 더 문제점을 개선해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냐는 것이지, 하늘 아래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게 제 시즌 중에 하나인데, 다 들은 얘기일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한번 보는 이유는 원래 의미가 뭐였느냐라는 걸 다시 한번 새겨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는 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주민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일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 계획할 때부터 실행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그걸 다시 피드백시켜서 제대로 개선해 나가고 이런 과정 자체를 다 주민 스스로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주민자치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은 그 마을 동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시 행정에서도 똑같은 정도의 사실은 주민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게 마땅하고 그 참여 기회를 잘 살리면 저 과정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좀 복잡하고 좀 다양해지지만 여하튼 근데 그 좀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주민자치라고 하면 흔히 동주민자치를 얘기하죠. 그래서 앞에서는 동주민자치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주민자치회는 지금 주민자치의 법적 규정은 지금 현재 이번에 개정된 원래 지방자치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자치법. 지방기본법에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는 글자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 규정이 없어요. 그 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으로 지방분권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법을 개정하면서 원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지방행정체제가 시도와 시군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자치도 시도 자치가 있고 시군구 자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 한때 시군구를 통합하려고 했었어요. 시군구를. 지금 현재 그게 성공한 케이스가 마창진이 통합했죠.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해서 창원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청주 같은 경우가 청주시가 원군일 거예요. 청주시가 통합돼서 이럴 때 이게 한때 그 정부의 방침인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걸 자치단체를 통합하려고 하다 보니 자치단체가 커지잖아요. 기초지자체인데 원래 시군구가 가장 밑바닥의 기초지자체인데 그게 커지면 자치가 사실은 더 힘든 여건이 드는 거잖아요. 참여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단위가 커지면. 그래서 원래 거의 그때 양력으로 동주민자치를 강화해 주기로 한 거예요. 이게 원래 동주민자치를 강화해 주려고 생긴 게 아니에요. 약간의 편법으로 이게 생긴 건데 어쨌든 그때 주민자치라는 걸 법적 규정을 해요. 저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함께하고 있는 동주민자치는 저 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이번에 개정할 때 저걸 넣으려고 마지막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반영이 안 됐어요. 주민자치 규정이. 그 이유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보다 바라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해요. 적어도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 300명 안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더 많았으면 개정됐을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가 지방자치법에 당당하게 들어가고 이 지방자치 기본법에 규정돼서 운영이 되면 훨씬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지금도 계속 논의는 되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규정 넣어야 된다. 그리고 주민자치를 실제로 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조금 더 치밀하게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는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서 요즘에 신문 돌아가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논의할 정신이나 있을까 교만이나 있을까 싶죠. 전혀 논의로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나라가 좀 틀을 잡고 가고 있었으면 다시 재논의가 될 타임이에요. 근데 이거 정작 이런 논의는 하지 않고 그냥 거의 정쟁에다가 아니면 이게 정치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여하튼 정치가 이제 사실 권력 다툼이잖아요. 일종의 한편으로는 그 올바르게 백성들의 이 삶을 보살피는 그 좋은 의미의 정치를 지향하는데 사실은 그걸 누가 권력을 쥐고 행사하느냐라는 권력 다툼의 그 성격으로 나타나는 게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정치는 우리가 보기에는 맨날 권력 정치 싸움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 권한을 다시 말하면 주민들이 위임한 권한이에요.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정치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그냥 1차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의미에서는 나쁜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정당이 표방하는 우리가 지향하는 좋은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도 권력을 잡아야 되고, 아니면 내가 내 권력을 행사해서 우리와 우리 집단의 이익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도 권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단이 어떤 한 집단이 반드시 나쁜 집단만 있는 건 아니고, 나쁜 그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게 강한 집단이 좀 있고, 사익과 공익을 함께 추구하는 집단이 있고, 공익을 좀 우선시하는 집단이 있을 뿐이에요. 그 차이는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그 큰 정당들에서는 별 차이 없어요. 큰 정당, 작은 정당들에서는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들이 아직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 국회에 못 나가고 있어요. 그냥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 막 지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김경수 박사가 다른 식으로 정리했을 텐데, 이게 아마도 클릭을 하면 돌아가는 거 아니었나요? 아닌 것 같네. 화살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회는 맨 마지막에 덧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의 주도로 폐교되는 초등학교를 폐교 못 시키고, 못 시키게 하고 그것을 오히려 학교를 더 발전시킨 사례예요. 그걸 이제 핵심적으로 한 사람들이 폐교를 막은 사례는 전국에 상당히 많아요. 10개 넘게 있는데, 이 경우는 주민자치가 중심이 돼서 주민자치 주도로 폐교를 막은 사례예요.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례인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쨌든 주민자치의 저희 회장님이 되면서 발표가 걸리는데,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어떻게 살려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을 저 회장이 모아요. 이 양반은 원래 귀촌인이었어요. 귀촌인. 여기 도시에 살다가 내려간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주민자치 회장을 하게 된 거예요. 주민자치 회에는 상당히 많은 권한이 있어요. 잘 보시면 나중에 볼 텐데, 주민자치 회는 의외로 많은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만 딱 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저희하고는 다 할 수 있기도 해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 학교 폐교 막는 운동, 초등학교 살리기 운동을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중학교도 있어요. 그래갖고 학교 두 개를 다 살려요. 두 개를 살리면서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부모들이 애기 데리고 그 학교로 전학으로 와요. 전학 와서 부모들은 귀촌하고 애들은 전학 와서 늘어나고 있어요. 학생들 주민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거기 면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면단위 인구가 늘어나는 건 매우 귀한 사례예요. 시기예요. 계속 줄고 있거든요. 우리 시골 출신들 알 거예요. 옛날에 황제면이요 10,000명이 넘는 데가 태안이었어요. 제가 살던 곳이 전라북도 익산군 황등면인데, 제가 기억을 해요. 우리 학교가 얼마나 커지고 있었는지. 학교 한 반에 80명까지 있었고요. 촌인데도. 그렇게 되니까 분교를 해요. 분교를 해갖고 한 학년이 6반이었던 게 10반까지 늘었다가 10반짜리 학교가 또 하나 생기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인구가 얼마였냐면 2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면의 인구가. 근데 그 면이 거기는 그래도 그나마 도시에 가까워서 지금도 한 8,000원 돼요. 근데 옛날에 한 몇 명, 15,000명 됐던 면들이 지금은 2,000명만 돼도 굉장히 큰 면이에요. 작은 면들은 300명짜리, 400명짜리 면이 상권에 가면 무지하게 많아요. 여튼 이런 데인데, 여기는 이제 면이 1,000명까지 떨어졌다가 2,000명을 넘어가요. 이 학교를 살리면서. 저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나중에 맨 뒤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원래 이제 김범수 박사가 이렇게 했을 때는 하고 싶은 얘기가 혁혁이 있었을 텐데, 지금 중요한 부분만 좀 가볍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다음 강의, 오수길 교수의 강의에도 저도 또 한번 다뤄줘요. 이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해서는. 그래서 오수길 교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이거 앞에 강의할 때 돈 썼으니 저희 하시라고. 자치분권 1.0과 2.0의 차이는 핵심은 두 개입니다. 주민 중심, 자치 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라는 걸 지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그러니까 중앙이 지방을 명령하고 강제하는 게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두 가지 큰 목적하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저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쭉 있는데 멤버들이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을 얘기하면 한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주민자치를 이게 이제 이번에 지방자치 개정에서 핵심 목표는 주민자치 활성화예요. 주민자치 활성화한다는 건데 그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게 뭔 말이냐면 지금 현재는 이른바 그 기관 분립형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고양시를 예를 들면 고양시장이 하나의 기관이고 고양시장을 필두로 한 집행부가 하나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고양시 의회예요. 근데 그러면 그 장과 단체 장과 의회가 분립해서 상호 견제하는 체제예요. 이걸 기관 분립형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기관 분립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권한은 자치단체에 한 8쯤 갖고 있고 의회는 2쯤 갖고 있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약간 불균등하게 기관 분립한 형태예요. 근데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아예 저기 단체장이 없는 데도 있어요. 의회에서 의회 대표가 그냥 단체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의회형이라고 해요. 의회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아예 의회도 없고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데도 있어요. 주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바로 자치를 시행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경우들을 할 수 있게 풀어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관 분립형 단체 장의형 기관 분립형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걸 다른 것도 주민들이 합의하면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앞으로 저런 사례를 어딘가에서 시도해서 성공시키면 대단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할 수는 있게 해줬어요. 이제 그 문제고 다른 부분들은 뭐 별거 없어요. 사실 조건을 좀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건을 좀 낮춘 거예요. 부탁을. 예전에 예를 들면 3,000명 있어야 할 걸 지금은 1,500명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tuntu를 낮춘 거고 중요한 게 여기 원래 하나 있었던 게 주민자치회였어요. 이게 동주민자치를 법제화하는 것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게 누락돼 버린 거예요. 누락돼서 빈깡통이 돼버린 요 조항이에요. 원래 여기에 1번으로 보면 그게 적어도 2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랬습니다. 그다음에 수평적 협력 관계로 한편으로는 이제 지방의회가 조금 강화돼요. 지금보다는 아까 8대2라고 그랬는데 이게 제대로 굴러가 한 7대3 정도 바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의회 내에 의원을 지원하는 정책 인력이 보강돼요. 의원 2명당 1명 정도로 정책 전문 인력 보강되고 그다음에 의회 사무국 인사를 지금까지는 시장이 했거든요. 시장이 의회 사무국을 보냈어요. 근데 그걸 의장한테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의회 권한이 조금 강화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부분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회 다시 말하면 대통령과 각 시도지사의 협의기구를 공식화한 거예요. 그전에도 있긴 했어요. 가끔 이제 시도지사 회의를 대통령실을 해요. 근데 그건 공식화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정부 방침에서 하는 거였는데 이걸 공식화시킨 거예요. 이번에 이런 제도고 하여튼 뭐 좀 많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우리 카메라 감독님 한 50분 뒤면 꼭 얘기해 주세요. 지금 몇 분인가요? 37분입니다. 37분, 1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14분 동안만 좀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가급적 우리 김범수 교수를 한번 모셔서 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도 안 해도 뭐가 되겠네. 그래서 요 얘기는 아마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현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회, 동주민자치 사무국이 공식 구성된 곳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간사를 사무국장이라고 부르는 동주민자치는 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간사 역할이야. 사무국 역할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약간의 편법으로 부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실제로 동주민자치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이렇게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제안이었고 이것이 약간 이 정신은 살아있긴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이제 주민자치는 동장하고 주민자치회장이 동격입니다. 그리고 동복지센터하고 동주민자치가 동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동의 중요한 사항들은 다 협의해서 실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치 회장과 주민자치가 의결하고 실행하면요, 동 모든 행정을 다 협의할 수도 있어요. 동장하고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를 붙잡고 힘드니까 웬만하면 그냥 동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실제 원래 의미는 모든 것들을 동장과 동주민자치가 협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등하게. 그것도 동장이 우위가 아닙니다. 대등하게 협의하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동행정복지 시스템에서는 저렇게 있잖아요. 동장 밑에 행정민원팀장이 있고 주민복지팀장이 따로 대부분 있죠. 그다음에 이제 행정민원팀장 밑으로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이 하나씩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도 원래 그 개선 이 행정 체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는 한편으로 주민자치 그 분과가 여러 개 있지만 분과를 생략하고 얘기하면 분과 빼놓고 하면 이제 간사가 있는 거고 간사 밑에 다른 이제 그 간사를 돕는 사람들이 여러 있어요. 실제로도 간사 혼자서 일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위원들 중에 한두 분이 역할을 맡아갖고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 분과를 제외하고 그냥 여기서 이제 근데 문제는 주민자치 센터 실무자는 어쨌든 그 모든 주민자치회 모든 회계는 간사의 책임이에요. 회장의 이제 명령을 받지만 간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센터 실무자가 주민자치 센터는 그 뭐라 강조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센터 실무자는 사실은 간사의 지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형식적으로 왜냐하면 회계 책임자가 간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각종 이제 분과 사업들을 하게 되잖아요. 분과 사업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분과장 책임하에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는 분과장도 바쁜 사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실무자를 세워요. 그 예를 들면 분과 사업마다 혹은 본부 사업 하나마다 실무자를 세우잖아요. 그 실무자들을 통과라는 의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민자치의 모든 사업과 실무를 통과하는 그러니까 집행하는 사람들을 다 간사 그 책임하에 묶어보면 이게 사무국이 되는 거예요. 사무국이 별개가 아니라 그래서 사무국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든 형식적으로 운영하든 사무국은 만드는 건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한편으로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다른 이상한 몇개 그 지금 사례에서는 저런 경우도 있어요. 사무국을 분과로 두는 경우도 있어요. 사무국이 이제 일을 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 그걸 분과별로 다 찢어서 다 하라고 하니 잘 안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그 분과를 지원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사무국 분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사무국장 책임하에 간사 책임하에 다 지원을 하는 부분을 통합한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해도 가능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자유화되어 있어요.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인데 시에서는 한편으로 이렇게 사무국을 만들면 주민자치회의 입김이 세질까봐 사무국을 만드는 걸 공식화하지는 않아요. 만들 수 있다라고 그냥 조례에 보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는 것은 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둬야 되는 거고 그냥 안 두면 좋을 사람들은 웬만하면 안 두라고 두지 말라고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국이 정식으로 제가 알기로 고양시 44개 동 중에 사무국을 정식 구성한 데는 없어요. 간사를 사무국장이라고 부르는 쪽은 한 대여섯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태고 어쨌든 이게 주민자치회 사무가 진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더 많은 일을 하려면 사무국을 정식으로 만들지 않고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무국이라 하면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사무국의 근무자는 보수가 나가는 거예요. 적게라도 보수가 나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분과 같은 경우는 위원장은 책임 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위원장이 책임 없는 사람 일 안 해버리면 끝이에요. 분과장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분과에 회의 안 나오고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이제 삼국을 둔다는 건 뭐냐면 당신한테 저기 소액이지만 인건비를 지급하니 일을 하시오라고 하는 책임과 권한 이걸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이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지 않고는 주민자치가 더 큰 일을 하기 힘들다. 지금까지처럼 그 보조금 사업 한 3천만 원짜리 한 5천만 원 뭐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다. 근데 1억 뛰고 2억 뛰고 3억 뛰고 하는 걸 된다면 그게 가능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년부터 주민자치 회에 그 주민세 중에 개인부 주민세를 환원하도록 일단 지금 현재 법적으로 돼 있거든요. 조례상 내년 2022년 시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이제 방침을 아직도 안 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한계동에 약 1억 정도가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릴 건지를 아직 정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벌써 7월인데. 어쨌든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건너뛸 것 같은 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한 해 더 유보하자 좀 더 고민해보고 이럴 것 같은데 안 주고 어쨌든 그런 경우를 감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의 예산이 1억 내려올 수도 있고 더 올 수도 있어요. 주민세 중에 전체 주민세를 전체를 다 보내주면 그 5배쯤 돼요. 한 5억쯤 돼요. 주민세 전체를 다 주민자치 준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시예산이 아니라도 자체적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민센터를 정말 잘 운영하면 큰 데는 한 2, 3억씩 수익 올리기도 해요. 진짜 큰 데는 대화동처럼 막 헬스장이 있거나 이런 데들은 진짜 잘 운영하면 연간 2, 3억씩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위탁 사업을 받는다든가 수익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그러니까 일종의 주민자치가 작은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기업 10억짜리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과연 삼국 없이 굴러가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없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선의의 길에서 의무와 뭐 이런 그 일종의 보람 이런 것만 갖고 운영하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자 하는 걸 튼튼히 하자고 하는 제안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반영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칙적으로 고양시의 주민자치권을 인정을 해요.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인정하고 근데 이제 그걸 실제로 실행하게 만드는 것은 동주민자치회에서 자꾸 실행을 하면 돼요.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자치 협의를 통해서 집단의 의사로 시하고 협의를 하면 돼요. 이런 체계는 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민관협력교육의 부분은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 문제가 있어요. 주민자치가 모든 자치권을 다 행사해버리면 센터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를 다 한다면 그걸 보고 이제 그 다른 지금 현재는 협력형이라고 하거든요. 동과 주민자치가 협력하는 그 시스템인데 이제 그 주민자치가 전체가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는 사무 지원만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을 이제 빼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협력형 시스템에서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그러니까 지금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동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자치가 대등한 관계로 늘 협력할 수 있어야 이제 사실은 주민자치가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현재 민관협력교육을 제도화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냥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저게 정확하게 제도가 되는 게 좋아요. 다시 말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동장과 주민자치 회장과 행정민원 팀장,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각 간부들, 분과장이라든가 간사까지 이 사람들의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은 정리하고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제 사무국장과 동행정 전담 공무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른 뭐 이런 장치들 제도적 장치를 좀 더 명확해야 실질적인 권한 분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 동주민자치회가 정체를 다 맡은 거 아니기 때문에 행정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요. 왜냐? 그 모든 행정 그 시와의 연결고리는 이 동행정복지센터에 담당하는 거예요. 이 주민자치회는 시하고 직접 협의하고 할 수가 없어요. 협의하는 장치는 뭐냐? 요 주민자치 협의회, 구주민자치 협의를 통해서 구청장하고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시 전체를 통해서 시주민자치법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동주민자치회가 시하고 직접 협의는 못해요.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동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싸우지 말고 긴밀하게 협력할수록 이익인 거예요. 동장하고 괜히 싸워봤자 동장이 틀어버리면요 될 일도 안 돼요. 어쨌든 동장을 포함한 동공무원들과의 협의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주민자치도 제대로 잘 돼야 되지만 동장이나 팀장 담당자들이 그 좋은 사람들이 내려오면 일하기 참 편해요. 근데 이 자치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면 참 힘들어지죠. 이 동마다 굉장히 편차가 커서 하나의 사례를 보면 44개 중에 44개 사례가 나와요. 주민자치 1년 활동은 뭐 저보다 더 현장에 뛰시는 분 잘 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주민총회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결정하는 거예요. 주민총회는 원래 올해 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내년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총회를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새로 만들어진 동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올해 걸 올해 다시 하고 작년에 못한 동들 올해 사업도 지금 이번 주민총회에서 하고 내년 사업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과도기예요. 저도 내년부터는 이제 명확해질 거예요. 올해 주민총회에서 내년 사업을 결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각각의 연말에 예산이 확정돼요. 대부분 연말에 대부분 예산이 확정되니까 예산이 확정된 예산을 갖고 그럼 어떻게 운영할 건가라고 하는 걸 연초에 세우는 거예요. 운영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주민자치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다루는데 이 부분이 잘 되면 1년 농사가 잘 되는 거고 이걸 제대로 안 하면 1년 농사 계속 헤매고 그냥 당장 하라는 주민총회 하는데 급하고 주민자치 계획 세우는데 급하게 돼요. 첫 연초에 운영계획을 잘 세우면 올 한 해 농사가 매우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운영계획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운영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동주민자치위원들이 시간을 내서 좀 워크숍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마을조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내용이 충실해지고 시에서 많은 것도 받아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이제 분과위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충실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걸 갖고 사무국에서 종합해갖고 동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에 이제 주민총회를 통해서 올리면 다시 이제 승인도 받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주민자치회가 기본적인 주민들의 의사결정의 최고 단위기구인 건 맞아요. 최고 단위기구는 맞는데 그 의사결정기구의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잘 이행하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들과 협의를 잘 할 때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차근차근 빠짐없이 단계별로 특히 아까 제가 강조한 연초에 운영계획 잘 세우는 건 매우 중요하다. 원래 그 모든 단체에서 단체 운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연말이나 연초에 총회를 해갖고 한 해 사업을 결정하잖아요. 주민총회에서는 사실 그 전에 주민총회에서 결정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주민총회는 큰 틀에 무슨 사업을 할지만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목만 정하는 거예요. 중요 사업 제목만 정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걸 정하는 것은 결국 운영계획에 담겨야 된다는 거죠. 운영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내년 작치 문제니까 좀 강조를 하고 넘어가겠고요. 이 고양시 주민자치 길잡이를 혹시 이 길잡이를 온라인 배포했는데 온라인 배포한 걸 혹시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지금 보면 한 3분 보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취지는 원래 온라인 배포를 한 취지가 기본적으로 그 책자로 만들면 이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뀌어요 자꾸 이런
이게 제도가 바뀌고 가다 보면 한 몇 달만 지나고 한 1년 지나면 완전히 구름이 돼버려요. 그런 조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년 업데이트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 파일로 만들어서 온라인 배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배포를 할 때 모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다 배포하는 게 배포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원래 동으로 내려가요. 이게 시에서 내리면 동행정공무원이 지가 주민자치에 전달 안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냥 지가 그냥 하고 지가 참고하면서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참고하고 주민자치 전달도 안 했거나 주민자치 회장한테는 전달을 해요. 회장이나 간사가 받고 자기가 보고 그냥 자기만 참고하고 마는 거야. 위원들까지 뭐 줄 필요 없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의 본 사람이 없는 거야. 실제로는 모든 주민자치위원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어떻게 주민자치 운영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일종의 가이드북을 내놨는데 본 사람이 거의 없어. 하고 내년에는 올해 말이면 개정해갖고 그때는 이제 의무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반드시. 그리고 어쨌든 이 몇 확인해봐. 어쨌든 이게 지금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우리 방에라도 올려놓을게요. 우리 그런 보신 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면 왜냐면 공개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올리든. 어쨌든 이 작업도 제가 김범수 박사하고 저하고 그냥 몇 달간 머리 싸면서 한 작업인데 많이 안 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시행정 참여 부분은 그냥 짧게 한번 넘어갈 텐데 시행정 참여 부분은 여기에 혹시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나 참여예산위에 참여하신 분 계세요? 하나, 둘, 셋. 계시는구나. 그럼 원래 어쨌든 그냥 원론적인 면을 하고 이따 같이 얘기할 때 필요하면 잠깐 얘기하죠. 원래 목적 자체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시행정 참여도 주민자치구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 단위에 주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때 이 자체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기본 취지는. 그러다 보니 원래 그럼 어떻게 시행정의 참여 제도를 만들 건가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서 동주민자치 제도까지도 어쨌든 시의 행정의 참여 제도 어떻게 보면 동의 주민자치도 일종의 주민 참여 제도예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거잖아요. 큰 틀은 보면 주민 참여의 한 종류인 거예요. 시행정 참여도 주민 참여의 한 종류고 이 주민자치도 주민 참여의 한 종류인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참여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부터 시작해서 각 시의 정책은 어떻게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반영할 건가, 시 예산은 어떻게 주민 예산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할 건가, 이런 것들을 짜는 게 이제 시행정 참여예요. 근데 그래서 핵심은 주민참여위원회라는 제도가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감사관, 고양시 감사관이라는 제도도 시민참여형으로 이루어져요. 그다음에 시의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수많은 위원회에서도 시 주민 전문가들도 일부 포함되지만 일반 시민의 참여도 다 문호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에 들어가 보면요, 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위원회 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걸 희망자를 받고 있어요. 언제든지 수시로 받아서 나중에 참여를 희망하는 게 되는 건 아니에요. 참여의 희망을 받아서 어쨌든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일부가 되기도 해요. 어쨌든 각종 기구가 참여제도가 있는데 핵심은 이제 이 주민참여위원회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두 개예요. 이 주민참여위원회는 일단은 고양시의 주민참여제도 일반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게 1차 업무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주민참여기구를 만들어서 집행하고 발전시켜 나갈 건가,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게 첫째 임무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참여기구 전반을 기획하고 연구한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메타 거버넌스 기능이라고 해요. 유식한 말로는 메타 거버넌스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참여기구의 좀 총괄 통합기구 같은
이런 위상을 갖고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저 위상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시주민참여에는 국장들도 저기 유료로 참여해요. 주민들하고 똑같이 주요 부서의 국장들이 다 유료로 참여해요. 시장이 대표예요. 시장이 위원장이고 민간의 수석 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거의 대등하게 시 집행부와 주민들이 대등하게 이게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권한도 막강해요. 사실은 아까 얘기한 지금 참여기구 전반을 교육할 수 있고 또 하나 두 번째가 이제 다른 것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보면 두 번째가 정책 제안 기능이에요. 각 분야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시 정책에 반영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능이에요. 어쨌든 거기에 분과가 여러 나눠져서 이렇게 나눴어요. 분과 7개 분과가 나눠져 있고 특별 분과를 또 만들 수 있게 해서 지금 8개인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분과와 그다음에 전체 운영위원회 전체를 통해서 이게 전체를 불러가고 있고 지금 현재 분과별 활동 성과를 사례로 쭉 봤는데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에서는 어쨌든 정책 참여도 매우 중요하고 참여 장치를 제도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돈이 우리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거기에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그 결정 과정이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참여하지 않을 때는 누가 있느냐? 시 집행부에서 다 예산을 편성한다고요. 예산을 짜서 의회를 통과하면 그걸 꼭 끝인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은 다시 말하면 의회 의원들을 통해서 대리 의원들을 통해서 그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대의민주주의 한계와 함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100% 대표 반영할 수 있는 거 알아가면서부터 실제로 대표를 반영을 안 하기도 해요. 안 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좀 직접 참여, 주민들 직접 참여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 해서 만들어진 게 주민 참여 예산제도예요. 주민 참여 예산제도도 지금 현재 분과를 하나 잘못됐어요? 그런데 환경생태 분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분과를 이루고 총원은 100명이에요. 100명이 참여하면서 기본적으로 참여해서 구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역적 예산은 동지역주의를 통해서 해요. 이 동지역주의는 사실은 원래 주민자치회하고 통합 분위기로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이 관련 부서가 달라서 책임 부서가 달라서 그걸 따로 운영하는데 사실은 통합 운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주민총회에서 참여예산 지역주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서 한꺼번에 다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긴 해요. 근데 지금은 따로 정되고 있어요. 어쨌든 동해에 관한 사업들은 동지역주의를 통해서 제안받아서 이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 제안은 온라인 제안을 받아요. 온라인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통합해서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합쳐서 검토해갖고 각각의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시의 담당 책임자들 국장과 참여예산위원회 핵심 리더들이 최종 조정을 해서 그다음에 시장이 오케이 하면서 이제 넘어가서 반영되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까지 반영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올해 같은 경우 한 41억 작년에 41억인가 반영이 됐어요. 41억. 근데 앞으로 어쨌든 지금 시의 계획으로는 0.5% 일반 예산이 0.5%니까 한 120억대예요. 120억 정도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비례해서 0.5% 정도로 늘리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는 것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앞으로 그보다 두세 배 정도 반영을 할 여지가 더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시장이 바뀌어서 이 정책이 계속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시장이 됐든 이 주민들의 의사와 이 참여를 무시하고 편안하게 이 행정
오늘 집행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 되는 걸 되돌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체면 대상도 계속 늘어날 거다.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동지역회의에서 많은 부분을 협의해서 제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할 수 동사업은 하지 동사업 아닌 것도 있잖아. 내가 고민하는 게 동사업 아닌 것은 그냥 시에 홈페이지에 바로 제안을 하셔도 됩니다. 바로 제안을 하면 거기서 충분히 또 논의를 해서 반영을 해요. 그래서 반영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필요한 부분은 내가 참여해서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폭도 점점 키워갈 수 있다. 그것이 자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조금 뜯는 자에는 길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자기가 참여하려고 이렇게 찾아보면 의외로 많은 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부족한 아마 제도가 있어요. 제도가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지역 활동가가 되고 민주시민이 된다는 게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이유가 민주시민이 그냥 우리가 자기 의식만 민주시민이 되면 뭐예요? 사실 민주의식이 될 것 같고 참여해서 활동하면서 지역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짜 민주시민이거든.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쓰인 글이 아까 얘기한 초등학교, 중학교를 살린 거예요. 주민자치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집에 가서 보시고요. 이 정도 제가 김범수 교수를 대신해서 짧게 비교적 짧게 한 거예요. 저도 제 식으로 하라면 저도 다른 것도 어마어마하게 길게 하는데 시간도 됐다고 해서 짧게 하고 그다음에 마치고 지금 현재로는 좀 있다가 우리 오슬 교수가 좀 일찍 올 거예요. 일찍 와서 지금부터 잠시 얘기를 좀 하다가 쉬는 시간 안 갖고 잠깐 예만 얘기하고 한 30분쯤에 한 10분 쉬고 그다음 한 40분에 시작해서 좀 일찍 끝내는 거예요. 비도 오고 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질문이 있는데 예. 아까 대화동에서 무슨 주민자치에서 뭐 수익을 올리고 못했다고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대화동은 좀 약간 좀 특수한 경우인데 대화동 주민자치센터 안에 우리 대부분의 동들은 그냥 강좌식이 몇 개 안 되잖아요. 한 30개밖에 안 되잖아요. 30개밖에 안 돼서 강좌를 그걸 막 다양하게 돌려서 하는데 대화동에는 어떤 시설이 있냐면요. 그 웬만한 헬스장보다 괜찮은 헬스 시설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주민 센터 안에 주민센터 안에 헬스 건강실이 마련돼 있어요. 그 운영도 주민자치회가 해요. 그러다 보니 다른 광자 수입하는 것보다 다른 광자 수입을 다 합한 것보다 그 헬스장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건 좀 특수한 경우고 헬스장에 있는 동이 대화동 말고도 어느 한 개 동인가 더 있다고 하더라도 좀 규모는 작지만 정말서요. 그래서 하나 더 있다고 해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떤 강의에서 들었는데 그거는 주민자치회 그 건물을 주민자치해서 예를 들면 만약 4층 50짜리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자체를 주민자치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행정복지에서 1층에서 네. 이제 세를 들어서 하는 거죠. 관리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그게 뭐 법률적으로 뭐 정해져 있거나 뭐 그런가요? 아니면 하면 됩니다. 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이 분리된 데가 몇 개가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고양시에도 예를 들면 흥도동 같은 경우 동행정복지센터 건물하고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 중심으로 그 건물을 운영을 해요. 건물이 두 동이라는 소리예요? 네, 건물이 두 동이에요. 예를 들면 송포동도 그렇고요. 송포동도 따로 분리돼 있고 또 어딘가에 하나 더 있어요. 어쨌든 그 분리된 대덕동인가도 분리돼 있어요. 어쨌든 무슨 회의를 하려고 해도 6시간 넘으면 못 자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동은 사실 굉장히 자유로워요. 밤시간까지 얼마나 가능한지 알 수 있어요. 아니 동영상이 너무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맞아요. 아니 여기가 무슨 생각인데 관치로 어느 동이에요? 마들일동이요. 마들일동 저기 지금 현재 여기 여기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마들일동 제일 많던데 정말 이번에 그
한번 좀 약간 으쌰으쌰 해갖고 가더랍니다. 사실. 최소 3명, 최소 3명, 5명만 똘똘 뭉치면 다 바꾸지. 근데 마누엘도 다들 그들은 다른 저기 수사는 니네 뭐 하냐? 그거 하면은 다 바꿀 수 있는데. 네. 아,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진짜 동작이 아니에요. 이거 누가 또 시에서 들으면 뭐라고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동에서 뭐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흉처럼 바꿔달라고 하세요. 예를 들면 이거 도대체 동장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1도 모르고 주민자치가 ABC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동이 들어와 있냐. 저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해요. 어쨌든 동장은 동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내려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가 도와야지. 네, 도와야지. 뭐 주민자치 하겠다는 거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막 적극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진짜 딴지만 걸고. 네. 아니, 그래도 할 필요 없고 저도 저 많이 예. 도움이다 지우고요. 예. 지금 한달 반을 됐는데 예. 지금 각자가 문제가 많아요. 양쪽 입장을 우리가 정당하게 봐야지. 뭐 동장 측에서는 주민자치가 문제가 많다고 그러고 그렇죠. 또 주민자치 측에서 동장의 문제가 많다고 그러고 아니요, 저는 이번에 저는 나중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마드 행동이 뭐 치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건 합리적위원회가 있고 아니요, 제 혼자 그럼 제가 그러면은 이번에 그거 했을 때 이거 치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기해도 다른 동도 대동소이해요. 마들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아니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네. 저기 마드이동 주민총회 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네. 아니 수용장도 안 되는데 이분들 저기 마드이동 혹시 제가 욕하는 것처럼 느끼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점이에요. 봤는데 위원들 4명이 앉아가지고 하는 게 무슨 주민총회예요? 예, 저기 그래서 필요 없다고 좀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정말 많이 도와준대 그나마 동장님이. 예, 냉정하게 객관하게 평가하면 진짜 그 주민자치의 그 뜻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적게 보면 5개, 많게 봐야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사실은 원래 의미의 주민자치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나도 1동만 그런 게 아니고 2동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많은 동도 그래요. 다른 그러니까 그나마 5개 내지 10개는 그동안에 해온 일들이 있고 쌓여온 사람들이 있는 활동가들, 일종의 주민자치를 계속 해온 사람들. 진짜 본래 의미대로 그냥 동종 자문하듯이 참여한 사람들 말고 진짜 주민자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데들은 그나마 좀 굴러가요. 그래서 그 제대로 하는 데는 냉정하게 한 10개 미만이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동네 서서히 온 분이 그렇게 특별하대요. 여태까지 그런 분이 없었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동네 주민자치의 기반은 약해도 동장이 마인드가 있으면 막 도와줘요. 근데 주민자치 기반이 약한데 동장도 마인드가 없으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네. 지금 이제 문제가 이게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근데 이제 사실 시민의식은 많이 앞서졌다고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 교육받을 때 보면 대체가 평등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평등한데 가서 일을 해보면 처음에 인사권 있는 이런 게 동장한테 아직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다 귀찮아요. 가만히 보면 이 주민 자체가 뭐 건의하고 뭐 얘기하고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들어주고 자기한테 이익이 왔을 때 들어주고서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기고 우리 자꾸 문제화돼야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잘 서로 보듬고 가야 되는데 이게 감정 싸움이 되더라 가만히 보면. 동장은 왔다가 이제 있으면 가고 우리는 여기서 몇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우리 의지를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동장은 자기가 있을 때 조용히 해야지. 사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막 민원 넣어가지고 동장 바뀐 경우도 있었다고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사고지구가 돼. 여기는 맨날 오면은 동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동장들이 안 올라가고 왔다 그러면은 뭐 구청이나 시에서 여기 민원 많이 넣어서 골치 아픈 데다. 그 지금도 가만히 보면은 그런 문제가 개재돼 있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근데 이제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동구청 회의할 때 와가지고 이게 봐도 우리 마주에서 그냥 문제 있게 보는 거야. 얘네는 항상 동장하고 트러블도 많고 뭐 이렇게 공문 하나 변경하려고 공문 하나 시킬 때는 잘 안 되고 그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부터 저희 회장이 잘했으면 고문 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고문을 못 시키니까 주민자치위원 회장 쪽에서 볼 때는 발이 또 살짝 골치가 아프냐. 그러니까 그런 내부를 이렇게 보면 예. 조금 바뀌어가는 거지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마두일동도 한때 그나마 좀 괜찮게 돌아갈 때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아니 조금 전에 잘했는데 네, 마두일동의 그 공원 중심으로 해갖고 예전에 뭔가 여러 가지 일들도 활발하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 동장도 많이 도와줬어요. 네, 어쨌든 그런 사연들이 동네마다 다 있는데 여하튼 시간이 필요한 거 같고 생각이 또 해보는 또 틀리지.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맨날 건의하는 게 이 주민자치위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동장, 이 동행정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동에 오는 사람들은 최소한 8시간 몇 시간 교육하고 동에 내려오는 게 맞다. 최소한 어쨌든 이런 건의를 하는데 관외 발상이라는 건 이래요. 어쨌든 자기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행정상의 책임은 자기들한테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안전빵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회 내부 갈등도 사실은 이게 다 있잖아요. 크고작은 갈등들이. 그러다 보니 행정 입장에서는 주민자치회 안심하고 맡기기 힘든 거야. 잘못하다 돈이 회가 잘못되면 자기가 징계 보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주고 적당하게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주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사실 굉장히 팽배해요. 아니 근데요, 저희가 이번에 동사무소 행정센터를 증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증축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무슨 리모델링 한 것도 아니고 9억 얼마가 들었다는데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지난번보다 더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돈은 그렇게 많이 들었대. 우리가 지금 뭐 새로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걸 공개를 해라. 그래서 설명을 가졌는데 주변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정말 유인물도 하나 안 만들고 우리가 또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건 얘기해주고 해야 되는데 다시 이제 지금 시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저는 제가 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알기로도 그게 약간 문제가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세금 문제는 아까 의견도 안 받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다른 분도 좀 얘기 좀 많이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예. 다른 몰라서 그래요. 다양하게 듣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근데 잠깐 모임에 저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한 적은 없어요. 주민자치위에 처음 진입한 사람의 시각이나 열정이 제일 정확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문제점을 제안하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조언이랄까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거를 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다가 너무 고마워요 진짜. 근데 답답해서 원래 5개 동만 잘하고 나머지는 다 그 모양이라고 위안하면은 끝이죠. 그러니까 단장님은 어떤 경로로 어떤 무엇을 통해서 5개 공부 잘하지 않아요. 우리 위원장님이 좀 후하게 말하는데 저는 5개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미안한데 고양시에 지금 주민자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잘 되게끔 가려는 게 이제 더 목표인데 우리 살아 생전이 안 될 수 있지요 물론. 그렇지만 그런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조언 타격을 해주시는 그런 네. 장이 되어나가 마무리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고요. 저 백석일동인데요. 네. 나도 주민자치 2년을 하고 연임을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 나오고 통장 4년하고 이런 걸 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관에서 동장님이 이제 발령이 나서 이쪽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동에 익히기도 전에 좀 있다가 다른 데로 가세요. 네. 주인의식이 그런 경우도 없어요. 있어요. 예. 네. 주인의식이 없고 그 지역이 익히려고도 안 하시고 내가 개인으로 느끼게 그래서 뭔가 그 지역에 가서 잘 돌아가는 동도 있고 잘 못 돌아가는 동도 있고 보면 동장님이 이 지역에는 내가 책임의식을 갖고
주민자치 회장님, 간사 뭐 이렇게 해서 제일 급한 사항이 뭔지, 꼭 해야 할 사항이 뭔지 이걸 힘들게 머리 맞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그냥 의의 제기하면 그 사람만 조용 해갖고 무사하게 조용하게 있다가 가셔버려요. 어쨌든 이제 그 지금 뭐 아, 나 그걸 이 얘기가 그 함의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1시 반까지 끝낸다고. 그러면은 이걸 제가 저기, 잠깐만요. 예. 그러면 가신 분 전 저기 후임과 가신 분 전분과 이 지역의 사항이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진행 중인데 딴 곳으로 간다. 그러면 후임으로 오신 분한테 정말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거 1항, 2항, 3항 막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서로 전달하고 서로 공유하고 이러고 가시면 그거 이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은 없어. 또 시작이야. 또 시작.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걸 그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네. 사실 해법도 뻔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원래 학자적 연구자적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그냥 다 풀려요. 모든 문제가. 자, 예를 봐봐요. 예를 들면 동장 임기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장 최소한 3년. 네. 동장이나 적어도 행정 뭐 이런 팀장 그다음에 요 개선 라인의 동주민단 담당자 이 사람들은 한 3년 정도 역할을 좀 하자 하고 한편으로 동장을 직선제 내지는 동장을 주민 선출제로 하는 방법은 있으면 더 좋아요.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시도하는 동들도 많아요. 이거 주민자치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데들은 기본적으로 동장 선출제라는 걸 써요. 동장이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주민 5급 중에 몇 명 출마하고 주민들한테 선출권을 주는 거예요. 아무개 동장 하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건 제도 개선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동장 자체를 그 일종의 평가를 동장이 지금 현재 약간 같은 5급 상관 중에 낮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신참이거나 승진 못할 갈참이 동장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진짜 동주민자치 하려면 4급 승진을 앞두고 있는 의욕적인 동장으로 쫙 깔아라. 그러면 고양시의 모든 동들이 다 날아갈 거다. 서로들 더 하려고 할 거 아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장에 대한 제도 개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동과 주민자치의 협의 구조, 협의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다음에 동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내부 갈등 구조를 그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것들을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서 합리적으로 발전시켜갈 거냐 하면 사실 A4 한 장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시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주민자치회와 동장의 여전한 협의가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실질적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거 원인이라 그렇듯이요. 내일처럼 달라들어서 막 싸우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굴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 얘기해봤다 안 되면 그냥 바로 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민자치 회원들의 의지와 역량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모든 요인들이 다 결합되어 있을 때 아름다운 주민자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론적으로는 다 우리가 다 알아요. 아는데 그 실행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는 것은 첫째는 주민자치 회의 힘이에요. 파워를 가질 때 주민의 의사에 맞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 제도화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의회 협력도 필요해요. 의원들한테도 협력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제도합시다. 라는 걸 제도화할 때 의원들의 협력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포함한 그 행정 라인의 직접 주민자 책임자들의 그 사고와 의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적어도 늘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방면으로 필요한데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혼자서 막 떠들면 모든 게 다 가능한데요. 이 떠들어봤자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각자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갈 수밖에 없다. 왕도라는 게 따로 없더라. 그게 너무 시원해요. 예? 이러고 나니까. 건의가 필요가 없다니까 시정이 안 되고 네. 책임의식이 없고 네, 그래서 혹시 다른 분도 할 얘기 있으니까 다른 분들 다른 것보다 여기에서 또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또 저기 디프리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랑은 심도가 조금 달라요. 앞에 나가시면 가려서 해야 되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디프리 오늘 특별히 있습니다. 거기서 오슬 교수가 이제 네. 저기 끝나고 좀 일찍 끝내고 예, 저기 오셨는데 일찍 끝내고 이제 일찍 시작을 했거든요. 빨리 끝내갑시다. 네, 그래서 비가 많은 보다는 하여튼 오늘 이 첫 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칠 건데 그래도 한 말씀 더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제가 다른 사람이 네. 고민할 저도 2011년부터 이렇게 해서 쭉 예. 왔잖아요. 근데 고참이 문제는 뭐냐면 일단 주민자치위원들 자체가 너무 몰라요. 자기가 뭔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주민자치가 뭘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을 때 동장과의 그런 대등한 관계 이런 것도 말을 못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너는 요거 나는 요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더 강해져야 되는데 나는 강해지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해달라고 징징거리긴 하고 이런 거 주민자치위원이 뭔지를 먼저 내가 공부를 하고 나부터 이렇게 다지고 그러고 나서 너 동장 뭐를 해라라든가 우리 예. 동의 문제도 내가 알아야 동장한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10년 넘게 쭉 보고한 거 중에 가장 큰 힘은 제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10만 가지려고 그래. 탓을 하지 말고 일단 그렇게 공부부터 해서 이렇게 갖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강의를 우리만 들을 게 아니라 다른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그렇죠. 사실은 들을 수 있게 동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는 내가 그 권한이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행사를 알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권한은 무궁무진해요. 이 자치 권한은. 이 주민자치회가 되다 보니까 10만 가지려고 그래요. 10만. 그러니까 10만 가지려고 그래. 그리고 이기려고 그래. 행정직을.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되는 저는 또 거예요. 이런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을 우리 잘못했으면 박서정 선생님 그런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질 문제는 생각을 안 하고 저는 그것도 그래서 막 교육 같은 거 요즘 저는 그래서 너무 모르니까 공부하러 많이 다니는데 그 자질 그 주민자치위원회 자질을 위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아무튼 그런 것도 아무튼 그 마음 느껴져요. 선생님 화이팅! 그래서 이 주민자치도 예를 공동체 활동가들한테는 공동체 하소연대 이런 거 하거든요. 사실 이 주민자치 하소연대 같은 건 저기 한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문제점을 다 털어놓고 조금 더 먼저 고민하는 사람이 한마디 좀 거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CE에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들이 그 답을 좀 줘봐라 라고도 하고 이걸 공론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공론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시의원한테 부탁했어요. 예. 네, 저기 참석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중증 문제 같은 거 그런 거 아무튼 여기서부터 저기 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한 10분 쉬었다가 그 2교시 저기 지방 분권과 재정 이 문제를 오슬 교수가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10분 뒤에 뵐게요.